책이 출간된 지 한 달 정도 지났나요? 여러 매체를 통해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주변의 지인분들께 서평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출판 한 달이 지난 오늘 이 책을 만난 소감이 어떠세요? 한 달 진짜 조금 더 지났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른 홍보나 이런 것들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책에 관련돼서. 그러고서 온라인상의 서평글, 인터뷰 정도밖에 못했는데, 인터뷰 요청해 오신 신문사도 그랬고, 서평 올리신 글도 봐도 제가 처음에 의도했던 게, 제 경험이 다른 분들한테 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책을 쓴 이유였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가해자 엄마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가해자 엄마 옹호하는 글로 비칠까 그게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럴까 걱정했는데 서평 쓰신 분이 어떤 분이 한 분이 가해자 엄마 옹호하는 글이 아닙니다라고 빨갛고 크게 이렇게 써서 서평글을 올리신 걸 봤어요. 그런 부분이 제가 책을 쓰자고 했던 의도와 너무 잘 닿고 전해졌다라는 생각에 요즘 감사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네, 프롤로그에 보면 음, 아드님께 일어난 이 사건이 예방주사와도 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네. 선생님의 지나온 시간들에서 음, 예방주사와도 같은 일이 음. 있었다면 어떤 걸까요? 아들이 직접 표현한 부분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 남자아이가 폭력과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정의 이런 것들에 그 사건을 계기로 그 예방주사를 맞은 것과 같지 않을까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네. 사실은 부모인 저도 그 사건을 통해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도 세웠고 여러 힘든 과정을 통해서 저 자신도 그게 또 다른 예방주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 저는 미취학 아동 부모인데요. 초, 중, 고 음, 아이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음, 생활 기록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학년마다 온도 차이는 있겠지만 그 선생님께서 보시는 생활 기록부의 해야 할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기부 정말 민감하게 생각하시죠, 어머님들이. 네. 왜냐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진학할 때 그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생기부에 기록하게 된 이유가 있거든요. 예전에 아마 밀양 사건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있었던 집단 성폭행 가해자인 학생들이 그게 생기부에 기록되지 않은 채 대학 진학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다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가해자에 대한 처분, 학교폭력을 개최한 다음에 그 기록에 관련된 거는 생활기록부에 적어야 되겠다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시작했는데 그게 1호 서면사과부터 시작해서 9호 태아까지 있는데 모든 걸 다 적게 하다 보니까 그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 자체를 너무 민감하게 여겨서 그 기록되지 않게 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민사를 한다거나 이래서 기간을 끌어서 그 학년이 졸업할 때까지 더 이상 이 기록되지 않게끔 하는 방법도 쓰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엄마가 이해하지 못하는 음, 아들의 행동이라는 챕터가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 아들들의 공격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음,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을 통해서 공격성을 많이 보거나 목격하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집에서는 욕하거나 아니면 뭐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이런 거를 보인 적은 없거든요. 친구들한테도 야 부모님 계셔 이렇게 말을 좀 그렇게 못하게 이렇게 막는 아이여서 그걸 보진 못했지만 보통 남학생들이 그 언어적인 게 조금 여학생들보다는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감정이나 어떤 말을 조곤조곤 설명하는 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다음 행동으로 나가는 게 이제 폭력적인, 그러니까 화가 나거나 내 감정에 대한 거를 말로 표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게 남자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네. 어, 마지막으로 많은 부모님들이 음,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음. 안심보다는 좀 염려를 두실 것 같은데요. 그 학교 폭력을 마주하는 선생님의 시선이 궁금합니다.
저는 학교 폭력이 지금 몇 년 동안 상담을 해봐도 그렇지만 정말 심각한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거는 손에 꼽았거든요. 그 많은 사례를 상담을 했어도 그러니까 대부분이 내 아이와 내 다른 아이의 친구와의 갈등 아니면 거기서의 관계 소통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 좀 작동하는 거고 물론 그 중에는 이제 힘의 우위가 작동을 해서 일방적으로 애들을 괴롭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일방적으로 따돌림 당하는 아이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학교 폭력으로밖에 이게 처리될 수밖에 없을까? 그러면 학교 폭력으로 처리된다고 하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걸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학교 폭력은 그 가해자 피해자를 나누게 되고 그럼 가해자의 처분 위주로 가요. 1호부터 1호 소변사과부터 9호 태아까지. 그러면 가해자인 아이를 처벌하는 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피해자는 자기의 상처나 아픔을 물론 피해자 보호하는 조치도 있긴 하지만 가해자를 통해서 그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걸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학교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힘의 유효가 작동한다든가 따돌림이 작동한다든가 아니면 갈등 관계가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 예방 차원에서 더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교사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그 노력을 해야지 먼저가 아닐까. 그래서 염려보다는 이걸 어떻게 하면 내 아이뿐만 아니라 나의 아이와 같이 생활하는 아이들까지 같이 어울러서 잘 살아갈 수 있는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어른의 모습으로 할 수 있을지의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마무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네. 제가 어느 날 가해자 엄마가 되었습니다. 라는 책 제목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목만 들어도 가슴이 좀 먹먹하고 이거 어떤 심정일까 조마조마한 책을 읽었다. 어떤 분은 이 책 때문에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이게 너무 이 감정이 이입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내 아이가 피해자 되는 것만 고민했지 가해자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 책을 보면서 가해자도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그게 출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아이가 가해자, 피해자 어느 상황에 엮일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이 되는 것보다 처리하는 것보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아이가 같이 잘 생활할 수 있게끔 부모들이 나서서 현명하게 아이들과 생활 교육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좋을지를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